자, 다음은 제4편 주택법인데요. 주택법 16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런 것들은 변호사 시험에서도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고 주관식으로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주택법에서 알아둘 건 뭐냐면은 주택법은 조문 자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변호사 시험에서도 변시에서도 공법 시험과 관련해서 객관식 시험이 나오는데 사실 난이도가 높은 것은 판례. 왜냐면 판례는 논거하고 결론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판례 그리고 법리를 물어보는 거, 법의 이치를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은 고난도인데 사실 조문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교수님들은 조문 문제는 조문에 다 있어 그냥. 그러니까 난이도를 하로 쳐요. 얘를 난이도 상으로 보고 출제하는 사람은 난이도가 한데 시험 보는 수험생 입장에서 난이도가 극상이야. 왜? 조문 암기가 제일 힘들거든 원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트리플 리마인드 스터디, 3단계 연상학습법이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애들도 이걸로 그냥 눈에 바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문은. 논리 자체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알아둬야 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주택 법령, 법률 또는 명령을 법령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죠. 3층 이하는 다가구인데 3다수 이렇게 기억하세요. 3다수. 그리고 4. 사연 없는 사람 없죠. 연립주택이 들어가. 4층 이하는 연립주택을 떠올려 주세요. 5화 아파트. 5살 아이들 있잖아요. 5화. 자, 5층 이상은 아파트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 용어에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 다음은 164번입니다. 한국토공이 토지공사죠. LH가 수도권에 건설하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상식선에서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85제곱미터, 뭐 25.7인가 그렇죠. 25평. 물론 공용 주거 면적까지 합하면 보통 뭐 34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보통 24평짜리 85제곱미터, 지방은 보통 100제곱미터죠. 자, 국민주택 수도권 85제곱미터다. 뭐 이거는 그냥 알아둬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다음 165입니다. 주택 도시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1세당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자주 나오죠. 지방은 100제곱미터. 85제곱미터만 시험에 계속 내고 있어요. 자, 논리가 필요 없다. 다음 166번. 자, 민간경은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한다. 개념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민주택을 제외한다고 조문 2조에 규정하고 있죠. 다음 주택단지의 폭이 8m 이상이 되는 예정도로부터 8m 그러면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1단지 2단지 할 때 예정도로는 8m 8 예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네요. 8 예정 8 예정 8m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일반 도로는 20m거든요. 그래서 단지를 구분할 때 일반 도로 20m, 그 다음에 예정 도로 같은 경우는 8m, 8 예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다음 공종주택의 건설 기준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 사항이 됩니다. 169번 욕실 등이 연결되어 있고 이 3분의 1이 많이 나와요. 세대에서 3분의 1 미만, 주거 전용 면적 3분의 1 미만, 3분의 1을 기억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3분의 1. 자, 기억하시고 틀린 것은 나중에 보면 3분의 2를 넘지 아니할 것 이거를 정확히 봐야 돼요. 별도 욕실 부엌과 형화를 설치할 것 주거 전용 면적 10제곱미터가 아니라 주거 전용 면적도 3분의 1이라고 했죠. 주거 전용 면적 3분의 1, 세대수 3분의 1, 3분의 1을 기억합니다. 공동주택 답은 쉽게 찾아져요. 공동주택 기준 3분의 1 기억합니다. 다음 170번입니다. 논리가 필요 없잖아요. 사실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100세대 미만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100세대 미만이니까 300세대 미만이니까 300세대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미만이니까 299세대까지 되는 거죠. 100세대 미만입니다. 아니 300세대 미만이에요. 300세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소형주택의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주거 전용 6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독립된 욕실 부엌이 있을 것, 주거 전용 3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욕실 보일러 외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욕실 보일러 외에는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하층 세대까지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밑에 볼까요?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형주택의 요건이다. 30제곱미터 미만은 욕실 보일러를 제외하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기억하십니다. 아예 처음부터 6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자, 또는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욕실 보일러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하나의 공간으로 공간에 다 들어있는 거죠. 원룸 같은 거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런 것들 많이 보죠. 다음은 172번입니다. 조문 자체를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산업단지 개발 많이 하죠. 판례도 상당히 많아요.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관해서 계획 변경 청구권 인정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 많거든요. 이때 산업단지 개발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로 본다는 거, 이것도 조문입니다.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판례도 많이 쌓여 있어요. 다음 주택의 건설 파트로 넘어갔네요. 173번. 연간 20호 이상. 자, 대만 2단. 자, 대지는 10,000제곱미터. 기억하세요? 일반 제곱미터의 대지 조성. 그리고 2단. 단독주택은 20호 이상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20호 이상. 일반 제곱미터 대지 조성. 이럴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는 거. 20호 이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제곱미터. 두 단어 기억합니다. 눈에 발라야 돼요. 20호 이상 일반 제곱미터.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그냥 눈에 바르고 그냥 시험 직전에 보는 거예요. 이런 건. 논리가 필요 없거든. 왜냐면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눈에 발라야 돼요. 판례 같으면 논거를 설명드리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 근처에도 가다 보면 지역주택조합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임원 성립은 100분의 20으로 직접 출석해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조문의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죠. 시행령 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지역조합의 어떤 특수성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175번입니다. 주택조합의 예정 세대수가 50% 이상, 여기에 키워드 체크하고 50% 이상의 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키워드는 이 두 개를 정확히 잡아놓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법조문 시행령 조문을 그대로 지문으로 냈습니다. 다음은 176번.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는 보통 특허의 성격을 갖죠.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때, 조합원 추가 모집할 때도 변경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조합원 추가 모집할 때 변경인가 받아야 된다. 알아두시고 추가 모집에 관한 지문들이 여러 개 나오죠. 여기도 볼까요? 설립인가 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때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보면 미리 뽑아진 사람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을 추가 모집 공모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모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틀린 이 밑에 볼까요? 설립인가 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때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 기준시는 언제냐?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 설립인가를 신청할 당시를 해야 기존에 조합원이 된 자와 추가로 조합원이 되는 자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설립인가 신청시다. 이거는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조문에 있긴 하지만 그 형평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면 되는 거니까. 다음 주거 전용 단독주택인 한옥 50호 이상을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보통 특허고 처분청의 재량으로 보거든요. 사업계획 승인. 한옥 50호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키워드 체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조문이에요. 그냥 설명 자체가 해설이 다 조문이야 그냥. 다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누구냐? 한국토공이 시행하거나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긴급주택난을 해소할 때는 이때는 장관이 한다. 수도권에서 긴급주택난 해소 장관이 한다는 거 키워드 눈에 바릅니다. 이것도 조문이고요. 다음. 여기는 정말 막 눈에 막 바르는 식으로 TRS 학습법으로 3단계 연상으로 계속 봐야 돼요. 다음은 180입니다.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에서 대지 조성 사업계획을 승인, 보통 신청서에 이 계획서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 승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승인 처분은 얘도 처분이에요. 특허적 성격을 갖습니다. 이때 대지 공급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 키워드네요. 공급 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기억하시고. 다음 181번입니다. 자,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는 보통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로서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전체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부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 규정에 의해서 6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공부별로 분할해서도 할 수 있다. 조문 문제고요. 18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보통 2달이에요.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조문 문제고. 다음 183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내 공사 착수, 착공을 해야 돼요. 5년이 중요하겠죠. 사업계획 승인 허가를 받고 5년 내 공사 착수를 해야 된다. 조문입니다. 다음 사업 시행자에 관한 소유권 분쟁. 보통 수용 과정에서 이런 소유권 분쟁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공사 착수 기간이 연장될 때 공사기간 연장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요. 왜냐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중장비나 이런 것들 다 이미 세팅이 돼 있잖아요. 돈이 계속 나가거든. 그리고 나중에 공사가 끝났을 때 입주일을 또 다 맞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 지연하면 나중에 막 배상하게 하잖아요. 다만 어쩔 수 없이 공사 착수가 그 기간을 연장할 때는 이때는 소송으로 인한 공사 지연만을 공사 착수 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소송이의 방법으로 연장이 됐을 때는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으로 공사가 지연됐을 때만, 이거 기억하세요? 소송 진행으로 공사 지연됐을 때만 공사 착수 기간, 아까 앞에서 5년 봤잖아요. 이게 더 연장될 수 있다. 다음은 185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을 이 조건을 보통 우리 강화상 부관이라고 불러요. 사업계획 승인하면 아파트 질 수 있는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한데 주택법 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대한 조건을 거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거주민들, 이걸 원주민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해관계를 나중에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관을 조건으로 걸어요. 조건의 이행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됐을 때 그때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1년 범위 내로 본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공사 착수가 조건의 이행 때문에 지연됐다. 그러면 그런 사유 소멸일로부터 1년 동안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다 조문이네요. 다음 186번입니다.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면은 보통 착공 신고하죠. 사업 승인권자에게 신고합니다. 착공 신고라고 하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착공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 줘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자기 완결적 신고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신고가 도달만 하면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와 도달하고 수리까지 해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러면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가 되는 거예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는 신고서가 도달한 것만은 안 됩니다. 접수인 받은 걸로만은 안 돼요. 수리했다라는 그런 수리가 행정청의 수리 행위까지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실질적 요건 심사가 가능해진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판례도 많이 나온 거죠. 20일 내 수리 여부를 통보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합니다. 다음 188번으로 갑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대주택 많이 짓잖아요. 임대주택 사는 걸 또 막 안 좋게 보는 그런 잘못된 사회적 편견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인수하고 60% 이하의 임대주택, 특히 여기를 많이 내요. 부속 토지의 얘 말고 얘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 추첨으로 한다. 공개 추첨을 한다. 임대주택이 뭐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관리비 이런 것도 엄청 싸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바깥에 외제차가 막 질비하게 서 있고 막 가끔 뉴스에서 그런 것도 나오는데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일정한 기간을 채우면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도 하잖아요. 강남 이런 데에서의 임대주택은요, 그 기간 끝나고 나면 갑자기 몇 배로 막 떼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서로 막 임대주택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개 추첨을 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 부분이 자주 나와요. 다음 189번입니다.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미리 확보한 건축물도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면 100%다 사용 권한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이 있는 거고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사업이 시행되겠죠. 안 그러면 알박기식으로 그냥 혼자 버틸 수도 있잖아. 다음 사업 주체는 매도 청구일 전 3개월입니다. 3개월 90일이죠. 대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돼요. 3개월 이상 보통 이제 100일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3개월입니다. 60일 2달이 아니에요. 자, 3개월 기억하시고 눈에 발라야 되겠죠? 다음은 191번입니다. 눈에 바른다는 건 눈으로 스쳐가지고 시험 직전에 딱 보고 들어가서 맞춰야 돼요. 어차피 조문이기 때문에. 다음 191번입니다. 만약에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100분의 95 사용권을 확보했다. 거의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권을 미확보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대세가 넘어간 거죠. 100분의 95는. 이와 다르게 뒤에 보면 100분의 80도 나온단 말이죠. 100분의 80까지 사용 권한을 확보했을 때는 10년 이전부터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점유하는 자에게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용 권한을 100분의 95까지 확보했느냐 80% 이하냐 이건 차이가 크죠 지금. 다음 193번입니다. 감리네요. 감리 중요하죠. 왜냐면 지금 요즘 주택 졌는데 막 철근이 빠졌다 해가지고 막 뉴스에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 걸 맞는 게 감리인데 감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서로 결탁하는 경우가 많죠. 설계 도서도 감리자가 봐야 될 업무 맞죠. 설계도대로 돼 있는지 찾아봐야잖아요. 당연히 감리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지. 당연한 거죠. 설계도로 제대로 했는지 대비도 해보고 해야 되니까. 그냥 상식선으로 해서 생각이 돼요. 이런 경우는. 다음 견본주택 건설에 대해서 사용된 마감재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마감재 속에 처음에 약속하고 다르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마감재 가실의 내부 촬영 연산물을 제출해야 됩니다. 시장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르죠.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감재나 내부 촬영 연산물을. 다음 군수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했을 때 마감재 열람표를 입주자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사업 주체가 부득이하게 사업계획 승인의 마감재와 다르게 시공한다면 그래도 그 정도의 질은 유지시켜 줘야죠. 같은 질 이상으로 돼야 됩니다. 같은 질 이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좋은 걸로 쓸 것처럼 다 해놓고서 나중에 안 좋은 마감재로 그냥 뒤처리 엉성하게 해버렸다. 이게 마감재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가치지 가치. 마감재가 엉성하면 나중에 보면 리모델링 다 하고 그래야 돼요. 개인적으로 돈 내가지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죠. 그리고 사업 주체가 마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재로 심호했으면 당연히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줘야죠.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 198번입니다. 사용검사 후 일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때 해당 토지 면적의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5입니다. 100분의 5 미만이어야 된다. 100분의 5 체크해 주세요. 대지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된다. 매도 청구할 때는. 이것도 이제 조문 65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낸 거죠. 사항이 있네요. 1항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의 5%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 분양가 상한제.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왜 하는 거예요? 너무 막 분양가를 높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필요도 없으니까 제외가 돼 있는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강남 상구도 아니고. 자, 토지를 임대해서 분양하는 주택. 분양 가격에는 택지비는 빠져야겠죠. 건축비만 들어가면 될 겁니다. 토지는 임대했으니까. 다음, 토지과열, 투기 과열지구네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으면 이런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하게 돼 있어요. 자, 투기 과열지구잖아요. 투기장을 기억합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장관과 동급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투기장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장관, 시도지사 빼고 기초자치단체장을 넣어서 틀리는 지문을 만드는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건 단순한 길로 좀 어려운데. 투기 과열지구 지정일, 직전일로 소급해서 2개월 평균 청약률은 5대 1을 초과하거나 전체 월 평균에서는 10대 1을 초과할 때 투기 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2개월 월 평균은 5대 1.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월 평균은 10대 1, 5대 1, 10대 1. 이거 두 개 기억하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때 직전월 주택 분양 실적 관련해서 30% 체크해 놓습니다. 203번. 이걸 틀리게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분양 실적 30%예요. 분실 3. 이걸 기억합니다. 이거를 주택 분양 실적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허가 실적도 있거든요. 허가 실적, 건축 허가 실적. 얘는 30%로 가지 않아요. 허가 실적 같은 경우는 급격히 감소했을 때로 요건으로 합니다. 나중에 보면 여기 있네요. 허가 실적은 급격히 감소했을 때가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 요건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 건축 허가 실적이 30% 이상 감소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말을 만들어요. 따라서 분실 30%, 분양 실적이 30% 이상 감소했을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틀리게 어떻게 만든다? 분양 실적, 분실 3. 건축 허가 실적이 아니다. 허가 실적 30%가 아니에요. 기억하시고. 다음. 장관은 시도별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때 이상이 아니에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가주택 비율이 평균 이하라면 이거는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소유권을 지금 주택을 다 매입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 거주자, 실거주자가 들어와서 자가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다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가주택 비율은 전국 평균 이하고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다 사버린 거지. 그럴 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서 투기를 못하게 하면 자가주택 비율을 어느 정도 평균에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틀리게 만든단 말이지. 이 말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가주택 비율이 왜 전국 평균 이하면 투기 과열지구냐? 살 사람이 주택을 산 게 아니라 투기 세력이 샀으니까 자가주택 비율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로 만든다. 이거를 전국 평균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이면 뭐 좋은 거지. 뭐하러 투기 과열로 해요. 자, 여기는 그냥 체크를 해 주셔야겠네요. 205번. 205번에서는 자,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요.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합니다.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자, 조정 대상 지역 장관이 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장관 조정 대상 지역 많이 나오니까 주택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심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 지역은 장관이 조정한다. 조장한다. 조정 대상 지역 장관이 한다. 조장, 장관. 뭔가를 조장한다고 하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은 조장, 장관이 결정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6번인데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은
조장한다. 장관이 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제해달라고 요청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장관이 결정하는 거죠. 다음, 전매 제한에서 상속은 빠집니다. 상속은 제외시키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이런 상속은 빠진다. 다음 209번입니다. 리모델링, 대수선의 리모델링이 포함돼요. 우리가 리모델링 한다고 하지만 거의 뭐 새로 짓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을 정도로 리모델링도 많이 하잖아요. 거의 재건축의 어떤 법을 잠탈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리모델링도 어떻게 보면 거의 대수선에 가까워요. 포함됩니다. 대수선에 리모델링 포함되고 있다. 동별로도 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은 당연히. 자, 리모델링 허가권 전에 이거는 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시ang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조금 용이한 거죠. 재건축이 안 될 때 리모델링으로 많이 가요. 실제로 리모델링 많이들 하잖아요. 최근에 보면. 다음,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권리변동계획에 사업비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롭게 오는 사람들한테 다 전가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다음, 증축력, 증축을 더 한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봐야겠죠. 다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보름 동안 14일 2주죠. 공람 절차를 거칩니다. 공람 절차를 거친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방의 의견 청취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공람은 14일, 그리고 지방의회는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공람 14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해서는 14일, 지방의회는 30일. 책하고 눈에 막 바르는 거예요. 다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40년, 주택 연한으로 보는 거죠. 40년. 자,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계획 수립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80조에 있죠. 조문에. 다음, 주택상환사채 같은 경우는 기명으로 해야 돼요. 무기명으로 해서 숨으면 안 돼요. 기명으로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밝혀줘야 된다. 다음,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 사용 용도는 자택에서 공상을 해요. 공상, 자택 공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주택건설자재 구입할 때, 택지 구입 조성할 때, 건설 공사비 또는 주택상환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때 자택에서 공상을 한다. 기억하시고. 다음,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이게 효력 상실시켜버리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겠죠. 따라서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다음, 공업화 주택 인정 취소는, 자, 공업화 주택 인정 취소는 필요적 처분 절차가 아닙니다. 필요적 처분 절차는 허가, 이게 처분이거든요. 처분. 허가, 인가, 사업 승인, 얘는 다 처분이고 특허 처분이에요. 이렇게 허가, 인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등록 말소할 때만 필요적으로 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공업화 주택으로서의 인정을 취소하겠다. 이건 허가 취소 이런 거하고 좀 결이 다르거든. 이거 기억해 주세요. 청문 절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절차법 22조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22조 1항에서. 공업화 주택 인정 취소는 필요적 청문 절차가 아니다. 기억하시고. 자, 이게 중요하죠. 눈에 바르는 거. 주택법령상 주택 3층 이하는 3다수 다가구, 4층은 사연이 있다. 연립. 5와 여하, 5세 여하 아파트.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죠. 다음, 국민주택. 수도권에서는 85제곱미터다. 지방은 100제곱미터인데 수도권 85제곱미터가 많이 나와요. 다음, 주택 도시기금의 지급을 받아서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똑같죠? 국민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에서 제외되죠. 민간경영, 민영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택단지의 토지가 도시계획 예정도로에서는 8 예정이다. 8m. 뒤로 가면 일반 도로는 20m. 예정도로 8m 기억하면 되겠네요. 다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 기준은 뭐냐?
욕실이나 연결 이 3분의 1이 중요하다고 했죠. 세대에서 3분의 1 미만, 주거 전용 면적 3분의 1 미만. 얘를 틀리게 많이 만들어요. 다음 300세대 단지형 다주택 다세대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냐? 300세대 미만이라고 했죠. 미만이 핵심입니다. 미만이니까 300세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소형주택의 요건은 뭐냐? 60제곱미터 미만일 것 또는 얘를 많이 나오죠.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욕실 보일러 외에는 하나의 공간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 뭐 지하층은 빼고요. 다음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공택지로 본다는 거 이것도 눈에 발라야 되겠습니다. 다음 연간 20호 이상 단독주택 건설하거나 연간 1m 대지 조성 대지 조성 시행할 때는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대만에 이단이 많다. 대만 여행 가면 되게 볼 것도 많고 좋다고 하죠. 대만 대지 조성은 1만,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20호. 자, 20호하고 1만 제곱미터 이 두 개만 좀 기억하면 되겠네요. 다음 지역주택조합의 임원 선출은 조합원 100분의 20, 즉 5분의 1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꿍짝꿍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5분의 1은 100분의 20은 직접 출석해야 된다. 다음 주택조합은 예정 세대수 50% 이상, 20명 이상. 자, 체크해주고. 다음 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조합원 추가 모집을 할 때 변경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추가 모집할 때의 자격 요건은 설립 인가 신청 시라고 했죠. 언제가 아니다?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도 체크하십니다. 다음 단독주택 한호 50호 이상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16조의 특허입니다. 그리고 재량행위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토공이 시행했을 때 또는 수도권에서 긴급주택난을 해소할 때는 장관이 한다. 토공장관 기억하세요? 토지공사 장관. 자, 다음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는 그 대지의 공급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첨부되어 있어야 된다. 다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는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부별로 분할해서도 건설 공급 가능하다는 거 이건 조문을 체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적어도 2달 60일 내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 승인을 받으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그런데 공사 착수 기간 5년이 연장될 때는 소송 진행으로 공사가 지연됐을 때만을 포함한다. 그 외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붙어있는 부관인 조건의 이행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면 그러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공사 착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면 착공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다음 착공 신고를 받으면 20일 내 수리 여부를 통지해 줘야 된다. 수리 여부의 통지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느냐 그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져요. 그런 걸 알 필요 없고 착공 신고 20일 기억합니다. 다음 임대주택 관련해서 용적률이 완화되죠.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인수하고 60% 이하는 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하고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임대주택을 선정하는 건 공개 추첨을 한다. 이 부분 많이 틀리게 하니까 공개 추첨이다. 이거 기억하십니다. 다음 사용 권한을 미해 확보하더라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었어요. 뒤로 가서 매도 청구 전 30일 3개월 이상 거의 100일 동안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대지 소유자와. 자, 그다음에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100분의 50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면 미확보된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100분의 80일 때는 제한이 있죠. 10년 이전부터 소유해서 점유한 자들 이런 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설계도서는 설계대로 했는지 감리자가 감리해 봐야겠죠. 당일 포함돼야 된다. 지방공사 견본주택 관련해서 견본주택의 마감재가 뭘로 사용했는지 또는 내부 촬영, 영상물도 제출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군소는 입주자 모집 승인에서 마감재 목록표를 입주자가 요구하면 공개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마감재가 다르게 했다면 그래도 같은 질 이상으로의
마감제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른 마감제로 마감했을 때는 당연히 입주 예정지에게 통보해 줘야겠죠. 다음, 사용 검사 후 일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때는 그게 전체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 100분의 5 미만이어야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대상 자체가 아니죠. 필요도 없고, 토지 임대부 분양에서는 분양 가격에 택지비는 빠지고 건축비로만 구성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크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거죠. 이런 투기 과열지구는 투기장 기여라고 했어요. 투기장,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된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는 소급해서 2개월 동안에는 5대1, 10대1, 월 평균은 10대1, 초과하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분실 3, 분실 30%죠. 분실 30%. 분양 실적이 30% 이상 감소했을 때, 이럴 때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얘는 시험에서는 잘 안 되니까 건축허가 실적이 급감했을 때, 이때도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한데, 이 30%는 분양 실적이에요. 분양 실적. 분양 실적 30%. 허가 실적이 아닙니다. 다음,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보급률이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투기꾼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니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다음, 국토부 장관은요,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 위축 우려 지역에 대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뭔가를 조정한다. 조정 대상 지역은 장관이 결정한다는 거 기억합니다. 시도지사도 아니에요. 조정 대상 지역, 조정한다. 장관이 한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유지 필요가 없으면 기초자치단체장은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장관에게. 다음, 전매 제한에는 상속은 빠진다는 거죠. 상속은 제외되어 있다. 다음, 질서 교란 행위에 상속 저당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음, 대수론의 리모델링 포함된다고 했죠. 그리고 리모델링은 동별로도 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 허가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거 틀리게 많이 하면 안 되네요. 시도지사 아니에요. 다음,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권리변동계획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증축형 리모델링은 더 올리거나 이랬다면 안전진단 요청해야 하겠죠. 다음, 리모델링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적어도 14일간, 2주간 주민 공람에 놓여야 되겠고, 그리고 지방의 의견은 30일이었어요. 주민 공람은 14일, 거의 2주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다. 다음,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으로 해야 된다. 무기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발행으로 돈이 들어오면 납입금 사용 용도는 자택에서 공상한다. 자재구입, 택지 구입 조성, 공사비, 그 다음에 상환의 필요 비용, 자택에서 공상하고 살아. 그러면 안 되겠죠. 자택에서 공상만 하면. 다음, 등록사업자의 등록 말소됐다고 해서 주택상환 사채 자체가 무효화 돼버리면 이거 피해가 너무 커지겠죠. 효력 상실하지 않는다. 책임지게 해야 돼요. 다음, 공업화 주택의 인정을 취소하는 거, 이건 필요적 청문 절차는 아니라고 했죠. 필요적 청문 절차는 허가 인가 승인, 사업 승인도 특허거든. 얘네들은 거의 특허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주택법에 의한 허가 인가 승인은 얘네들 취소할 때 또는 등록 말소할 때 이럴 때만 필요적 청문 절차가 된다. 자, 어려워요. 왜냐면 조문을 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눈에 바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3단계 연상학습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도 지금 봤던 쟁점 이름을 먼저 한번 보고 본문 보고 틀리게 낸 지문도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와야 돼요. 이게 정반합 3번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단축해서 틀리게 만든 부분은 핵심, 거기에 주황색 형광펜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치고 그것만 보면 머릿속에 각인되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